이 와중에 아직도 성장 담론을 갖다가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의 핵심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을 살리면 경제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보수의 부동산 성장 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야말로 한국 국뽕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의 경제학자들을 보면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 갈구, 어떻게 보면 점집이나 무당들과 비슷한 형태의 지금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장에 기반을 둔 이 분수 효과라는 것은 끝난 시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동산을 저렇게 우직하게, 무식하면 우직하다 그러죠. 밀고 가고 내년에도 부동산 정책 자금을 왕창 풀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PF 문제를 저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과 거기에 경제 관료 또 충고해주는 경제학자들, 연구원들 참으로 한심한 그 밥의 그나물들이에요. 저런 것들은 1000명이 있으나 10,000명이 있으나 깨인 사람 하나보다도 더 못한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의 저주가 이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저주가 내린 집에 한동안에 사람이 안 사니까 사고가 안 나죠. 이제 사람이 살면서 저주 내린 집에 저항을 하면 그때 사고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강남 개발이 시작된 데가 70년대 이제 중반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부동산이 이제 신화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강남 아파트가요 돈 1,000만 원 할 때니까 본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초입이었죠. 논보다는 한 채 1,000만 원 아파트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 뒤에 90년대 이제 2000년대를 거치면서 부동산 신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놓고 형성된 부동산 신화 그리고 전국의 각종 개발 지역과 관련된 부동산 신화가 이 국민들한테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특히 노무현 때 수도 이전 행정 복합도시 운운하면서 세종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 골프장을 짓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알짜배기 물류 지역의 부동산을 확보하려고 했죠. 기업들이 그러는 거는요. 나중에 그 지역이 물류가 편한 인터체인지 주변이나 역 주변이나 새로 생성될 신도시 주변이면 그게 나중에요. 공장 문을 닫아도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공장하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다 건설사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현대그룹이 흔들거릴 때 재벌 건설사가 흔들거리면서 현대그룹이 흔들거렸던 거 다 기억나시죠? 대체로 재벌이나 중재벌이 건설사 만들어가지고 건설사로 떼돈 벌다가 건설사가 흔들리게 되면 그 그룹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이 300명 이상의 기업 61%가 내년 경제 전망 조사에서 긴축을 해야 된다. 내수 부진, 투자 채용 등이 축소될 거다. 경기 회복은 2, 3년 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업들에게 지금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제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을 버틸 그 조직 쇄신, 이것은 사람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을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알짜배기 회사들을 지금이 제일 고가니까 이때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자.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을 것도 다 대출 받아 놓자. 체력 비축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공포감이 덮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의 마가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다 폐쇄 경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 대전이나 또 이 미국의 대공황 때 그때 지금 있었던 전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다시 100여 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 SK 같은 한국을 상징하는 수출 대기업도 임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서 월급 많이 나가는 고참들을 다 내보내고 있어요. 자,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도 한국이
오히려 당사자인 중국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싸움이 벌어지면서 재고를 헐값으로 대량 방출할 때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지금 대출이 완전히 지금 대출 시장이 묶여 있지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집값 폭락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한국이 미국과 달리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초고금리에서 이제 고금리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심지어 한국에 돈을 제일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는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인데 주식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는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 담보 주담대 정가가 석 달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정부가 내년에요 국채 금리로서 어떻게 회복하겠다지만은 그야말로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 부동산의 저주라고 하면 너가 나를 가지고 돈 벌어먹는 투기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이 부동산에 엄청난 부채를 쌓았으니까 시행업자, 건설업자, 투기꾼 다 망하게 해주겠다. 이런 부동산의 저주가 가시화되고 있고 주식시장 꼬라지 보면 투기꾼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은 이제 회복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트럼프 때문에 요즘 뭐 좀 활성화된다는 코인요.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코인, 주식 등 거대한 이 자산 시장의 붕괴가 지금 오고 있어요. 또 여기에 트럼프가 끌고 가는 고립주의 폐쇄 경제가 지금 한국의 3부에서 이야기한 저성장 그리고 4부에서 말하는 부채의 저주와 합쳐졌을 때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할 때는 한 번 망하지 자주 여러 번 안 망합니다. 특히 한국 정도 되는 경제 규모의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모순이 누적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저성장이 보편화되어야 돼요. 일본도 저성장 때 부동산 거품이 터졌잖아요. 첫째는 저성장이 보편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저성장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가 완전히 활력을 잃어갈 때 지금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률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성장으로 인해서 기업, 가게, 자영업자 등이 활력을 잃고 자, 활력을 잃다 보니까 지금 고성장 때 빌렸던 부채들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자는 부동산이 오르는 것보다 싸다. 주식이 올라서 버리는 돈이 금융기관의 이자보다 더 높다. 코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돈 빌려가지고 그야말로 투기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착실히 돈을 벌어서 저축해서 살게 만들려면 집값도 평균 소득을 얻는 가장이 적어도 한 7, 8년 정도 생활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저축한 돈을 가지고 약간의 부채를 얻어서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20대 후반에 이제 경제활동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그런 다음에 적어도 한 30대 중후반에는 뭐 집값의 한 1, 20% 정도 빚을 지고 집을 살 수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뭐 30년에 육박해 가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집값의 반을 빚을 얻어서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기업들도요, 빚을 내어서 땅 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빌딩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와르르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전부 엄청난 부채가 될 겁니다. 또 미국의 서학개미라고 지금 140조가 투자되어 있다는데 미국 주식 내려가면요. 그거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업용,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 지금 야단 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리고 한국 주식에 미련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인이 제일 저질이죠. 코인 하다가 망한 사람은 이거는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시장의 거품이 가지고 온 부채의 저주가 한국 사회를 경제 위기로 이제 몰아넣을 것이다. 한국도 그 경제 위기 종류 중에서 금융 위기가 덮칠 거다. 자, 저성장이요. 한 2, 30년 지속돼도 이제 전체적으로 서서히 망해가면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망했는가 그 모멘텀, 시작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금융위기는 딱 망하는 타이밍이 이제 확실하게 오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1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9년 이렇게 딱 시한부로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딱 나오는가 하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빌려줬던 대출을 떼이는 시점이니까 그것은 기록에 딱 남길 수 있게 명확하죠. 자, 한국도 이제 금융위기가 언제 오는가 이제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구름만 추가되면 한국 금융위기가 지금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